우리 집안 여자들은요, 반드시 고향인 울릉도에서 식을 올려야 해요. 그게 우리 집안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 아들 호식이가 35, 적은 나이가 아니죠. 늦바람이 무섭다고 평생 여자친구 하나 없이 제 속을 썩이더니만 반년 전부터 어떤 아가씨에게 푹 빠져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착하고 순한 제 아들이 엄마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며 수줍게 고백했을 때 저는 그래도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싶어 기쁜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얼른 한번 데려와 보렴. 그렇게 며칠 뒤 아들이 드디어 그토록 자랑하던 양민지라는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왔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눈웃음이 어찌나 싹싹한지 보는 사람 마음을 다 녹일 것 같더군요. 손에는 또 얼마나 비싼 한우 세트를 들고 왔는지 요즘 젊은 아가씨들답지 않게 예의도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미인이시네요. 아이고 뭘. 어서 와요. 민지 씨도 참 예쁘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호식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죠. 민지는 조잘조잘 자기 이야기를 잘도 하더군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저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이 소파 진짜 가죽이죠? 너무 푹신하고 좋아요. 저희 집 소파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아, 그냥 오래돼서 그래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감각이 정말 젊으신 것 같아요. 집안 꾸며놓으신 것만 봐도 알겠어요. 칭찬은 고마웠지만 그 눈은 제 가구가 아니라 마치 감정가라도 되는 듯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호식이에게서 들었다는 제 이야기로 넘어갔죠. 호식이 오빠한테 들었어요. 이 근처에 건물도 하나 갖고 계신다고.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 너무 힘드시겠어요. 순간 제 아들의 가벼운 입이 원망스러워졌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건물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작은 상가 건물이라. 월세 받아도 이리저리 수리비로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제 말에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는 척을 하더군요. 어머, 정말요? 그래도 이 동네가 워낙 비싼 동네잖아요. 제 친구가 이 근처 상가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데 월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참 영리한 아가씨였어요. 제가 가진 건물의 시세와 월세 수입을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다 파악하려 드는 것이 보였죠. 저는 남편 일찍 여의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기반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지금의 이 작은 건물을 장만했어요. 그 세월이 얼마인데 저 어린 아가씨의 속내가 안 보이겠어요. 호식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민지가 경제관념이 아주 철저해요. 똑똑하죠? 라며 제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저는 그저 아, 그렇구나 라며 찻잔만 들어 올렸죠. 그 아가씨는 돌아갈 때까지 제 건강이나 취미 같은 것은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듯 보였죠.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호식이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민지 어때? 정말 괜찮지? 싹싹하고 예쁘고. 그래, 참 밝은 아가씨네. 일단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꾸나. 저는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저쪽 부모님들을 만나봐야 모든 게 확실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저희는 시내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식당 예약이며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했죠. 원래 그런 건 신랑 측에서 먼저 성의를 보이는 거니까요. 약속 시간은 저녁 6시였는데
저와 호식이는 20분이나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약속된 6시가 지나고 10분이 더 지나도록 그쪽 식구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호식이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라며 걱정하던 찰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세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어찌나 막히는지. 우리가 울릉도에서 어제 올라와서 서울길을 잘 몰라서요.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은 어려 보이는 안사돈이 요란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 옷들이 다 자기 것이 아닌 듯 붕 떠 보였죠. 바깥사돈은 덩치만 컸지 기가 죽은 사람처럼 쭈뼛거리며 아내 뒤에 서 있더군요. 민지만 엄마 늦으면 어떡해 라며 가벼운 투정을 부릴 뿐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어서 앉으시죠. 아이고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원래 울릉도 토박이라 이 서울은 영 적응이 안 되네요. 안사돈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바깥사돈은 그저 묵묵히 물만 들이킬 뿐이었죠. 저희 집안이요. 울릉도에서는 다들 알아주는 집안이에요. 가진 돈은 많지 않아도 저희는 명예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안 그런가요, 여보? 안사돈의 말에 바깥사돈은 그저 허허하는 멋쩍은 웃음만 지었어요. 우리 민지도 그래서 그런지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돈보다는 명예를 아는 아이죠. 예, 참 밝고 싹싹하더군요. 제가 예의상 맞장구를 쳐주자 안사돈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 저희 집안에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무서운 전통이죠. 음식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구절판과 뜨끈한 신선로가 테이블을 채웠죠. 바깥사돈은 그제야 눈이 좀 뜨이는지 말없이 음식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떤 전통인지요? 제가 묻자 안사돈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우리 집안 여자들은요, 반드시 고향인 울릉도에서 식을 올려야 해요. 그게 우리 집안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호식이가 놀라서 네, 울릉도요? 라고 되물었죠. 민지는 수줍은 척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제 꿈이기도 해요.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모든 분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는 거요. 라며 거들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울릉도라. 물론 경비가 만만치 않겠지만 저들이 저렇게까지 전통과 명예를 들먹이는데 제가 무 자르듯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객분들 모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두 사람이 원한다면.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안사돈이 제 말을 냉큼 가로챘어요. 아이고 사돈, 뭘 걱정하세요. 당연히 하객들 모시는 비용이야. 신랑 측에서 전부 책임져 주시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안사돈은 마치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서울에서 오시는 하객분들 비행기 값이며 배값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오시면 주무시고 가셔야 하니까 최고급 리조트로 숙박도 다 잡아드려야 하고요. 그게 다 저희 집안 명예를 세워주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호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건... 안사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돈,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울릉도에서는요, 결혼식은 온 동네 잔치예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냥 조용히 치를 수 있나요? 섬 주민들 전부 모셔서 3일 내내 잔치를 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민지가 시집 잘 갔다고 우리 사돈 집안 체면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바깥사돈은 그 와중에도 갈비찜을 입에 넣기 바빴고 민지는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걸 숨기지 못하더군요. 엄마, 너무 부담드리는 거 아니야?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뜨겁던 차가 이미 식어버렸더군요. 방금 전까지 명예를 입에 담던 사람들이 지금 제 앞에서는 돈다발을 흔들며 자기들 체면을 세워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았어요. 돈에 눈이 먼 안사돈, 무기력한 바깥사돈, 그리고 탐욕을 숨기지 못하는 예비 며느리까지. 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참 대단한 전통이네요. 제가 지금껏 들어본 그 어떤 전통보다도 아주 비싼 전통인 것 같습니다. 제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안사돈은 그저 그럼요. 우리 집안 전통이 이 정도랍니다. 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며 저는 이 기막힌 상견례가 아주 긴 싸움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요란했던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 호식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아들의 굳은 얼굴을 보며 저도 입을 떼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 제가 먼저 씻고 나오자 아들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더군요. 호식아, 피곤할 텐데 너도 어서 씻으렴. 엄마, 왜 그러니? 민지 원래 저런 애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순한 애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찔렀어요. 제 아들은 아직도 저를 설득하고 싶어 했죠. 그래,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내 눈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명예니, 전통이니, 그럴듯한 포장지를 가져온 사람들로 보였단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호식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저한테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던 아들이었죠. 민지가 나한테 다 설명했어요. 울릉도라는 곳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지. 민지네 집안이 거기서 대대로 살아온 유지인데 딸 결혼식을 서울에서 조용히 치른다고 하면 그건 그 집안 전체가 망신당하는 거래요. 특히 장인 되실 분이 그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신대요. 명예라. 상견례 내내 갈비찜만 뜯던 그 무기력한 얼굴이 떠올라 실소가 나왔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지금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봤자 아들은 민지의 편에 서서 저와 맞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명예를 지키는 비용이 수억 원이라는 거니? 호식아, 너는 그 돈이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해서 민지 편을 드는 거야? 아니면 정말 그게 명예라고 생각해서 편을 드는 거야? 제 질문에 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그 사람들 명예 세워주는데 쓰여야 할 만큼 가벼운 거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민지가 이건 다 우리 집안, 그러니까 엄마 체면을 보고 하는 거래요. 사돈댁에서 이 정도 성의도 안 보이면 나중에 엄마가 울릉도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대요. 기가 막혔죠. 이제는 제 체면까지 들먹이더군요. 저를 위하는 척하며 제 돈을 쓰게 만들려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였어요. 그래, 그럼 그 명예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직접 한번 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식이가 보는 앞에서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바꿔놓고 신호를 보냈죠. 어머, 사돈. 안녕하세요.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아이고, 저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층 더 살가워져 있었어요. 사부인, 잘 들어가셨군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말씀하신 결혼식 건으로 의논 드릴 게 있어서요. 네네, 말씀하세요. 우리 민지가 사돈 뵙고 와서
얼마나 어머님 칭찬을 하던지. 정말 교양 있으시고 기품이 넘치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부인. 어제 말씀하신 울릉도 결혼식 말입니다. 네. 그게 저희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그렇게 중요하고 큰일일수록 저희도 정성을 다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에 안사돈이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럼요. 역시 사돈은 뭘 좀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말입니다. 그렇게 수억 원이 드는 큰 잔치를 치르려면 저희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호식이랑 이번 주말에라도 당장 울릉도에 들어가서 사부인 말씀하신 식장이며 리조트며 제 눈으로 직접 좀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 싶은데요. 사부인께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한 10초쯤 지났을까요? 안사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네. 오신다고요? 울릉도에? 네. 그렇게 큰 돈이 드는 일인데 제가 직접 보지도 않고 진행할 수는 없죠. 그게 부모된 돌이 아니겠어요? 사부인께서 좋은 곳으로 다 알아봐 주셨겠지만 저도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아이고 사돈, 뭘 그렇게 번거롭게 직접 오시려고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톤 높아졌어요. 울릉도가 뱃길이 얼마나 험한데요. 사돈 연세에 배 타시면 멀미 나서 고생하셔요.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부인. 제가 아직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아들 장가 보내는 일인데 그 정도 고생이야 당연히 해야죠. 마침 호식이도 주말에 시간이 된다고 하니 저희가 토요일 아침 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부인께서 마중만 좀. 아니, 사돈, 진짜 왜 이러세요? 안사돈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의 교양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희가 지금 집안일로 좀 바빠요. 바깥사돈 일도 좀 그렇고 아이고 됐어요. 그냥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사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니 사부인. 그래도 제가 부모로서 도리는. 아 정말 답답하시네. 사돈. 안사돈이 제 말을 딱 끊어먹더군요. 뭘 그렇게 번거롭게 오시려고 해요. 오시면 우리가 또 대접해야 하고 피곤하잖아요, 서로. 그냥 저희가 견적서 싹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경비만 넉넉하게 보내주세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아셨죠? 탁! 안사돈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방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 흘렀죠. 저는 말없이 스피커폰 버튼을 끄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아들 호식이에게 물었어요. 호식아, 방금 들었지? 저게 과연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의 목소리더냐? 아니면 돈이 급한 사람의 목소리더냐? 아들은 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거겠죠. 안사돈과의 통화 이후 아들 호식이는 며칠간 말이 없었어요. 민지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는 것 같았지만 호식이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아마 제 아들도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가 믿었던 전통이라는 말이 어쩌면 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겠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스스로 그 늪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길을 터줘야 했죠. 저는 수첩을 뒤져 오래전 남편 사업을 도울 때 알게 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사장은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 기업의 뒷조사나 리스크 관리를 전문으로 하던
아주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죠. 며칠 뒤 저는 박 사장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저를 다 찾으셨어요. 박 사장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늘 그렇게 저를 깍듯하게 대했죠. 박 사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아주 사적인 일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방금 전 안사돈과의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울릉도 토박이라는 집안, 그들이 내세우는 명예와 전통, 그리고 그 대가로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금액까지 전부 다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사장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갔어요. 회장님, 이건 단순한 혼사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황만 들어봐도 이건 기망의 냄새가 아주 짙게 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도 확신이 필요해요. 제 아들 눈을 뜨게 해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울릉도 양씨 집안 말씀이시죠? 네. 박갓사돈이라는 양반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명예로운 집안이 맞는지, 그리고 그 전통이라는 게 실제하는 것인지 샅샅이 알아봐 주세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울릉도 현지에 저희 연이 닿는 곳이 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 정도 주십시오.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에게 일을 맡기고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제 아들이 받게 될 상처가 너무나 클 테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민지와 안사돈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어요. 이제는 전화가 아니라 호식이와 제 휴대폰으로 쉴 새 없이 문자 메시지를 퍼부어 대더군요. 민지 어머님 호식이 오빠한테 들었어요. 저희 집 때문에 속상하시다고. 저희가 너무 명예만 따졌죠?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 아빠 체면이 걸린 일이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근데 울릉도 결혼식장 예약금이 급하다고 자꾸 연락이 오네요. 일단 5천만 원만 먼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문자에 실소를 터뜨렸어요. 죄송하다는 말 뒤에 결국 돈 이야기가 붙어 있었죠.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안사돈에게서 문자가 왔죠. 사돈, 바빠서 전화 못했네요. 근데 식장 예약금이 급하다고 자꾸 보채네요. 애들 결혼식 망칠 일 있어요? 사돈이 지금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명예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정말 서운하네요. 일단 5천만 원만 먼저 좀 보내주세요. 급한 불부터 꺼야죠. 협박과 회유를 교묘하게 섞은 문자였어요. 저는 이 문자에 짧게 답장을 보냈죠. 나 사부인, 계약서도 없이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보냅니까? 제가 곧 울릉도에 들어가서 제 눈으로 식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지불하겠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제 답장을 받았는지 안사돈은 그 뒤로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도 직접 확인한다는 제 말이 상당히 거슬렸던 거겠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두꺼운 보고서 봉투를 들고 박 사장이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죠. 호식이는 마침 회사 일로 외출하고 없었어요. 저는 서재에서 박 사장과 마주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회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은 아주 어두웠어요. 회장님의 예상이 전부 맞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어요. 1. 박갓사돈 양만철 재정 상태. 그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울릉도에서 꽤 큰 오징어잡이 배를 운영했던 것이 맞더군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무리하게 중국 불법 어선과 손을 잡고 투기성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수억 원의 벌금을 물었어요.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오징어 가공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유통 사기를 당해 완전히 파산했더군요. 현재 총 채무액은 약 12억 원. 울릉도에 있는 집과 배는 이미 오래전에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고 지금은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어요. 그는 유지가 아니라 울릉도에서 소문난 채무자였습니다. 이 집안 평판 및 명예. 박 사장이 현지 주민들을 탐문한 결과는 더 기가 막혔어요. 명예는커녕 망신의 대명사더군요. 동네 사람들 증언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집안요?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만 줄을 섰지. 허풍만 세고 속은 텅텅 비었어. 안 사돈 되는 그 여자? 읍내 찻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도 외상 달아놓고 안 갚는 사람이야. 그 딸, 아주 어릴 때부터 속이 능구렁이었지. 서울 가서 돈 많은 남자 하나 제대로 물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데. 그게 그 집이었구먼. 3. 울릉도 결혼식 전통의 실체. 이것이 활용점정이었죠. 박 사장이 울릉도 향토사 연구가와 동네 최고령 어르신들까지 만나 확인한 결과 양씨 집안에 그런 전통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집안은 대대로 가난해서 늘 돈 없이 야반도주를 하거나 배가 맞아 애부터 낳고 살림을 학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들이 말한 전통과 명예는 12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분노보다도 더 차가운 무언가가 제 속에서 치밀어 올랐죠. 이건 단순한 사기 혼인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아들 호식이의 인생을 통째로 담보로 잡고 제 전 재산을 빨아먹으려 한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장 호식이 군에게 이 사실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호식이에게 이 보고서를 보여주면 아들은 충격에 무너질 거예요. 민지를 원망하기보다 이 사실을 파헤친 저를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죠. 저는 이 증거를 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들 호식이 스스로 민지의 본 모습을 깨닫고 제게 도움을 요청할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박 사장님, 이 보고서는 제가 잘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박 사장에게 제 두 번째 계획을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들은 돈을 원했죠. 그렇다면 저는 그들이 원하는 돈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며칠 뒤 그동안 잠잠했던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호식이가 아니라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더군요. 어머님, 저 민지예요. 잘 지내셨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해맑은지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죠.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님이랑 단둘이 식사 한번 하고 싶어서요. 여자들끼리 할 얘기도 좀 있고요. 호, 여자들끼리 할 얘기라. 뻔했죠. 호식이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 이야기가 안 먹히니까 이제 저를 직접 공략하겠다는 속셈이었어요. 좋아요. 내일 점심에 내가 아는 한정식 집에서 봅시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집에 민지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늘은 또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이 집 분위기 너무 좋네요.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민지는 메뉴판을 보자마자
가장 비싼 일인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주문하더군요. 물론 제가 산다는 전제하에 하는 행동이었죠. 어머님, 이런데 자주 오세요? 저는 호식이 오빠랑 연애할 땐 이런데 꿈도 못 꿨어요. 오빠가 워낙 검소해서 저건 제 아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돈이 없어서 자기가 이런 대접을 못 받았다는 교묘한 불평이었죠. 검소한 게 좋은 거죠. 낭비하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 않아요? 아유, 그렇긴 한데 여자는 또 가끔 이런 호사도 누려야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음식이 한두 가지 들어오고 민지는 슬슬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그야 지금 호식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면 네. 어머님, 민지가 갑자기 포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저 거기서 못 살아요. 솔직히 너무 좁아요. 신혼살림 들릴 데도 없고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리고 거긴 보안도 너무 안 좋아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저는 그저 말없이 민지를 쳐다보았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래서 생각해둔 곳이라도 있어요? 제 질문에 민지는 기다렸다는 듯 제 쪽으로 몸을 바싹 당겨 앉았어요. 어머님,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여자는 안정이 돼야 내조도 잘하는 거거든요. 제 친구들이 다 강남 사는데 거기가 애들 교육에도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보안도 철저하고 사생활 보호도 잘 되고요. 민지가 숨을 한번 고르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왕 해주실 거 강남에 있는 걸로 아파트 하나만 딱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능력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되시잖아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마치 시장에서 콩나물 사듯 말하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강남 아파트라 그건 호식이랑은 상의해 봤어요? 에이, 오빠는 어머님 뜻에 따른다고 하죠. 어머님, 그리고 제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부탁이요? 민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하는 듯 속삭였어요. 이왕 해주실 거 제 단독 명의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젠 놀랍지도 않았어요. 단독 명의요? 그건 또 왜요? 어머님, 민지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래야 저도 내가 이 집 주인이구나 하는 진짜 안정감이 들죠. 그리고 이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야 호식이 오빠가 나중에 딴 생각 못 하잖아요. 남자들 재산 다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꼭 딴짓한다는 말도 있고 전 물론 우리 오빠를 믿죠. 믿지만 그냥 일종의 안전장치죠. 호호. 저는 저를 위하는 척, 제 아들을 위하는 척하며 자기 입속을 차리려는 그 모습이 역겨울 정도였어요. 저는 잡힌 손을 스르르 빼내며 웃었어요. 아가, 참 생각이 깊네요. 아주 꼼꼼해. 그쵸? 어머님? 그런데 말이죠, 아가. 요즘은 그렇게 한 사람 앞으로 다 해주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호식이랑 아가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기본이란다. 그게 서로에게 우리는 하나다, 서로를 믿는다는 진짜 믿음을 주는 행동이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민지의 얼굴에서 그 살갑던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공동 명의요? 민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죠. 어머님, 지금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 팔아먹고 도망갈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민지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어요. 너무 서운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호식이 오빠 내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울릉도 결혼식도 다 어머님 체면 세워드리려고, 우리 집안 명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데, 저한테 고작 아파트 공동 명의요?
이건 저를 가족으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연기력이 아주 대단해. 민지는 핸드백을 거칠게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이 결혼 못하겠어요. 아니, 안 해요. 호식이 오빠한테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돈 몇 푼 아까워서 며느리 하나 못 믿는다고 그렇게 똑똑히 전해주세요. 민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방을 나가버렸어요. 물론 40만 원이 넘는 밥값은 계산대 위에 그대로 남겨둔 채로 말이죠. 저는 혼자 남아 천천히 식은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 비싼 밥값을 전부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호식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엄마, 도대체 민지한테 무슨 말 했어요? 걔 지금 전화 와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엄마가 자기 무시했다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한 말은 딱 한 가지뿐이었단다.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하자는 말. 공동 명의요? 호식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아니, 엄마. 지금 그게 문제예요? 민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걔가 바라는 건 그냥 믿음이었대요. 엄마가 자기를 진짜 가족으로 믿어준다는 증표. 근데 엄마가 그걸 매정하게 거절했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어리석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보다 슬퍼졌어요. 호식아, 그럼 너는 믿음을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 단독 명의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게 정말 민지가 말하는 사랑이고 믿음이니? 그럼 엄마는? 호식이가 저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지금 민지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 보고 나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너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호식아, 너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무서운 거지. 너가 사랑하는 여자가 정말 엄마 말대로 그런 사람일까봐 무서운 거 아니니? 제 말이 아들의 아픈 곳을 찔렀나 봐요.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민지한테 사과하세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단독명예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정말 끝장이에요. 호식이는 제게 최후 통첩 같은 말을 내뱉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이 닫은 저 문이 마치 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죠.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끝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자기가 믿었던 사랑이 전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말이에요. 그래, 이제 때가 되었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이 제 방으로 피신했으니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죠. 제 아들을 그 늪에서 건져내기 위한 마지막 덫을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호식이가 제 방 문을 닫고 들어간 그날, 우리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도 아들을 부르지 않았죠. 아마 그 아이도 자기 방 안에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되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정말 자기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제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웠겠죠.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똑똑하던 제 아들을 저렇게 판단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민지라는 그 아가씨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안사돈이 다음 수를 둘 때까지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안사돈이었죠.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신호가 끊어지고 다시 울리고 또 끊어지고
세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사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사부인? 무슨 일이긴요? 지금 우리 민지랑 호식이랑 싸웠다면서요. 아이고, 사돈. 어른이 되셔서 어떻게 애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시작부터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더군요. 이간질이라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사부인.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요. 우리 민지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어요. 겨우 아파트 명의 하나, 그거 하나 믿고 시집 가겠다는데 그걸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하셨다면서요? 그거 우리 민지 못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사돈이 지금 우리 민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부인, 집 명의는 신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호식이와 민지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동 명의가 맞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미래는 무슨 놈의 미래? 안사돈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어요. 사돈,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지금 그깟 아파트 한 채가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호식이 장가 보내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사돈이 그러고도 부모예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지는 거였죠. 사부인, 흥분 가라앉히시고 제 말 들으세요. 저는 호식이 결혼을 반대한 적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울릉도 결혼식부터 강남 아파트까지. 그게 정말 평범한 혼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안사돈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금세 다시 교활한 목소리로 돌아오더군요. 아이고, 사돈. 오해하셨구나. 그게 다 우리 민지가 사돈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니까요. 저를 위한다고요? 그럼요. 사돈 체면이 있잖아요. 호식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며느리가 어디 강북에 있는 좁은 빌라에서 신혼 시작했다고 소문나면 그게 다 사돈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민지가 속이 깊어서 사돈 체면 세워드리려고 일부러 강남 노래를 부른 거라니까요.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임기응변이었어요. 그리고 사돈. 사실은 민지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네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죠. 협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우 달랬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니까 이런 건 예물 문제로 깔끔하게 풀자고요. 사돈도 성의를 보이시면 우리 민지도 마음이 풀리지 않겠어요? 성의라. 그 성의가 결국 돈이라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생각하시는 예단 목록이라도 한번 보내주시죠. 저도 검토를 해봐야 하니까요. 아이고,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역시 사돈은 말이 통하는 분이야. 안사돈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제가 지금 바로 우리 집안에서 기본으로 받는 예단 리스트를 문자로 싹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우리 민지 마음 좀 확 풀어주세요. 아셨죠? 전화를 끊고 10분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으로 띵동하고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렸어요. 안사돈이었죠. 사돈 날씨가 춥네요. 우리 민지 마음처럼요. 호호. 어른들끼리 이런 걸로 기싸움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소박하게 정말 기본만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이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저희도 울릉도 어른들께 우리 사돈댁이 이 정도 되는 집안이라고 명예가 서죠. 확인하시고 이번 주 내로 준비 부탁드려요. 그 징그러운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기 전에
방문을 굳게 닫고 있던 호식이 방을 노크했어요. 호식아, 잠깐 나와보렴. 무슨 일이에요? 민지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구나. 너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 잠시 뒤 퉁퉁 부은 눈을 한 호식이가 마지못해 방에서 나왔어요. 여전히 제게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저는 호식이를 제 옆에 앉히고 휴대폰 화면의 사진 파일을 열었어요. 그것은 정갈하게 타이핑된 예단 목록이었죠. 신부 양민지 측 예단 요구 목록 기본. 신부 예물시사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및 목걸이 세트. 신부 가방 H사 버킨백 악어 가죽 희귀 모델. 신부 모피 S사 최고급 친칠락 코트 1점. 여기까지 읽었을 때만 해도 호식이는 하하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수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지만 강남 아파트 요구에 비하면 약과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줄에 있었어요. 신부 아버지 및 어머니 예우 품목. 어머니 예물순금 쉰돈 쌍가락지 및 용복 목걸이 세트. 어머니 의복 엘사 캐시미어 롱 코트 1점. 아버지 시계 아사 금장 시계 1점 신랑 것과 동일 등급. 호식이의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 아직 안 끝났단다, 호식아. 저는 스크롤을 맨 마지막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 모든 목록을 소박한 기본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충격적인 한 줄이 적혀 있었죠. 특별 요청 사항 집안 명예 관련. 바깥사돈 양만철 울릉도 오징어 가공 사업 투자금 1억 원 일시불. 사유 신랑 측의 성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는 단순 비용이 아닌 투자임. 사업 성공 시 모든 수익은 호식이와 민지의 미래 자금으로 귀속될 것임.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호식이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죠. 사업 투자금 1억 원? 호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예단 목록에 왜 사업 투자금이 들어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이건 잘못된 거야. 민지가 이런 걸 보냈을 리가 없어. 이건 안사돈이 멋대로. 호식이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오빠, 왜 또 소리 질러? 나 지금 엄마랑 있는데. 민지의 목소리는 태평하기 그지없었어요. 너 방금 우리 엄마한테 보낸 그 목록 뭐야? 예단 목록. 그거 너도 알고 보낸 거야? 예단 목록? 아, 그거 봤어? 어때 짱이지? 우리 엄마가 정말 기본만 추린 거야. 다른 친구들은 그거보다 3배는 더 받았어. 양민지. 호식이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 마지막에 그 1억 원. 사업 투자금. 그게 도대체 뭐야?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민지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아, 그거 우리 아빠 사업 자금인데. 왜? 그게 지금 예단 목록에 들어갈 돈이냐고. 오빠 정말 답답하게 왜 이래. 민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거 그냥 달라는 거야? 투자잖아, 투자. 우리 아빠 사업이 어떤 사업인 줄 알아? 그게 다 나중에 오빠랑 나랑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그게 무슨 오빠, 솔직히 말해봐. 지금 버는 월급으로 언제 강남에 집 사고, 언제 내 명품 가방 사줄 건데? 오빠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빠가 대신 돈 벌어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뭐, 나 능력이 없어?
호식이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 오빠는 그게 문제야. 비전이 없어, 비전이. 우리 엄마가 그랬어. 어머님은 건물주라 돈이 썩어 넘치는데 아들내미는 왜 저렇게 배포가 작냐고. 1억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어머님한테는 푼돈이잖아. 너 지금 우리 엄마 돈을 네 돈처럼 말하는 거야? 그럼 결혼하면 그 돈이 내 돈이지. 누구 돈이야? 오빠, 정말 쪼잔하게 이럴 거야? 이 정도 성의도 못 보여주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이런 푼돈에 벌벌 떠는 집안이랑은 명예가 안 서서 결혼 못 하겠다. 탁! 민지는 제 할 말만 쏟아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호식이는 휴대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나는 그냥 민지를 사랑했는데, 민지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민지가 나를 능력이 없대요. 우리 집을 푼돈에 벌벌 떠는 집안이래요.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어른이 된 후 제 앞에서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죠. 그 눈물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건 배신감이었죠.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아 그 작은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호식아, 이제 알겠니? 네. 이제 엄마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겠어? 네. 아들은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저 아들이 그 감정을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죠. 엄마나 어떡해요? 나게를 아직 좋아하는데. 근데 무서워요, 걔가. 걔네 집안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걱정 마라, 아들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나설 차례니까.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뻔뻔한 자들에게 명예의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준비해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아들 호식이는 그날 밤 꼬박 밤을 새웠어요. 방에서 민지와 통화하는 소리, 언성을 높이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흐느끼는 소리까지 모두 들렸죠. 하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건 제 아들이 스스로 끊어내야 할 감정의 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아들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일어나렴. 무릎은 꿇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엄마한테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호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그런데 저 사람들 어떡하죠? 이대로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집 찾아와서 난리 칠 것 같아요. 민지가 어제 전화로 그랬어요. 이대로 끝나면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망신 줄 거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야 본색을 제대로 드러내는구나. 호식아, 걱정 마라. 엄마한테 다 생각이 있다. 무슨 생각이요? 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했어. 그렇지? 네. 그럼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돈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거다. 호식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일어나렴. 그리고 잘 들어. 이제부터 너도 연기를 좀 해야겠다. 엄마를 도와줘야겠어. 저는 그날 오후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호식이도 제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그 통화를 함께 들었죠. 여보세요, 사부인. 아이고, 사돈. 연락 주셨네요. 목록은 잘 보셨어요? 우리 민지가 아직도 화가. 사부인. 제가 안사돈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어요. 제가 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졌다고요.
아들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하나 틀린 거 없네요. 우리 호식이가 저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죽겠다는데 제가 별 수 있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안사돈이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그럼 사돈? 네. 사부인 뜻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머머, 진짜요? 사돈, 정말이에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강남 아파트 단독명예 그것도요? 네. 민지 앞으로 깨끗하게 해주죠. 1억 투자금 그것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울릉도 결혼식, 극간명예, 제가 아주 비싼 돈 주고 사드리겠습니다. 사부인 원하시는 대로 섬이 떠나가라 잔치 한번 열어보죠. 사돈, 아이고 사돈,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역시 사돈은 통이 크시다니까. 아이고, 우리 민지가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사돈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요. 물론 기쁨의 눈물이겠지만요. 그런데 사부인, 조건이 있습니다. 네, 조건이요? 안사돈의 목소리에 다시 경계심이 어렸어요.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 일입니다. 저도 제 아들 호식이를 지켜야 하고 사부인도 민지를 지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요즘은 이런 큰 재산이 오갈 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문서를 남겨야 한다고요. 우리 호식이와 민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증여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요? 네. 혼전 계약서라고 하더군요. 사부인, 오해는 마세요. 이건 민지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제가 이것들을 다 주겠다고 법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니까요. 이건 민지를 위한 안전장치예요. 제가 나중에 딴말 못하게 못을 박는 서류죠. 어때요? 제 말에 안사돈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계약서라는 말은 껄끄럽지만 민지를 위한 안전장치와 내가 딴말 못하게 하는 서류라는 말이 그들의 탐욕을 자극했을 거예요. 모 사돈께서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데 저희야 좋죠. 그럼요. 법적으로 딱 정해놓으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호호. 그럼 내일 당장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뵙죠. 박갓사돈과 민지도 꼭 함께 나오셔야 합니다. 증여받는 당사자들이니까요. 네, 그럼요. 내일 10시에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호식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호식아, 엄마가 말했지. 우리는 돈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거라고. 내일 내가 그 계약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사장이 소개해준 기업 간의 분쟁과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김앤최 법률사무소의 최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호식이도 긴장된 얼굴로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정확히 10시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섰어요. 안사돈, 박갓사돈, 그리고 민지. 세 사람의 얼굴은 그야말로 승리자의 표정이었어요. 안사돈은 이미 사모님이라도 된 듯 최고급 모피를 걸치고 있었고 민지는 제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어머님, 어제 제 말실수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죠. 박갓사돈은 여전히 말없이 뒤에 서 있었고요. 앉으시죠. 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고영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최철중 변호사입니다. 오늘 작성할 혼전 계약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그들 앞에 한 부씩 나눠주었어요. 본 계약서는 고영자 여사님께서 아들 김호식 군과 양민지 양의 혼인을 전제로 신부 양민지 양에게
다음과 같은 재산을 증여할 것을 약속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안사돈과 민지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다른 내용은 읽지도 않고 증여 목록 항목에만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증여 재산 목록.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한 채 105제곱미터. 현 시세 30억 원. 명예 양민지 단독. 울릉도 결혼식 관련 제반 비용 일체 하객 운송비, 숙박비, 피로연 비용 등 약 5억 원 추산. 바깥사돈 양만철 사업 투자금 명목 1억 원 일시불. 어머 세상에. 민지는 입을 틀어막았고 안사돈은 두 손을 모아 쥐며 감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 그럼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다른 내용은 일반적인 증여 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5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벌 조항입니다. 네, 위약 뭐요? 안사돈이 그제야 목록에서 눈을 뗐어요. 위약벌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약속을 어겼을 때의 벌칙 조항이죠. 최 변호사가 5조 1항을 짚었어요. 제5조 1항. 본 계약은 두 사람의 법적 혼인 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두 사람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파혼에 이를 경우 본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안사돈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당연하죠. 우리 민지가 무슨 잘못을 하겠어요? 호호. 최 변호사는 안사돈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조항을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제5조 2항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만약 본 혼인이 신부 측양 민지, 안사돈, 바깥사돈 포함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즉 사기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부당한 요구가 발각되어 파혼에 이르게 될 경우 신부 측은 본 계약의 효력 무효는 물론 신랑 측 고영자의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최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본 계약서 증여 재산 목록에 명시된 총 금액 36억 원 상당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서 신랑 측에 배상하여야 한다. 네, 10배요? 민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36억의 10배? 그제야 바깥사돈도 허헉하는 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엉덩이를 들썩였죠. 안사돈이 당황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변호사님, 농담이 너무 심하시네. 10배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사부인.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그만한 돈을 꺼낸 저에게도 이 정도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공평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물론 사부인 댁이 저희를 속이거나 돈을 목적으로 결혼을 추진한 게 아니라면 이 조항은 사부인 댁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혹시 찔리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제 말에 안사돈은 아니, 찔리긴 누가 찔려요. 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민지도 옆에서 엄마 당연히 우린 아니지. 그냥 사인하면 되는 거잖아. 라며 안사돈을 부추겼죠. 그들의 눈에는 이미 30억 아파트와 1억 투자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0배의 위약금 조항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있었죠. 좋습니다. 저희는 떳떳하니까요. 당연히 서명해야죠. 이런 걸로 우리 명예를 의심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돈. 안사돈은 자기가 먼저 펜을 집어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휘갈겼어요. 민지야, 너도 하고. 여보, 당신도 증인으로 서명해요.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다는 걸 보여드려야지. 민지와 바깥사돈까지 세 사람 모두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마다 간인을 찍고 마지막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최 변호사가 계약서 3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한 부를 건네주었죠. 자, 그럼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안사돈은 계약서를 마치 보물단지처럼 가방 깊숙이 넣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사돈, 이제 정말 한가족이네요. 우리 민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부인.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요. 저는 그들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360억 원짜리 시한폭탄에 스스로 서명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안사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사돈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금고라도 되는 듯 행동했죠.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돈, 저예요. 호호. 계약서도 썼겠다. 이제 정말 한시름 났네요. 그러시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 그 계약서에 있던 바깥사돈 사업 투자금 1억 원 말이에요. 네. 그건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아이고, 사돈. 답답하시긴. 안사돈이 제 말을 또 끊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타이밍이 생명이잖아요. 결혼식까지 기다리다가는 기계 들여올 거 다 놓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급해요. 계약서도 썼는데 설마 그거 하나 못 믿으시고 안 주실 건 아니죠?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부인. 그건 계약 위반입니다. 혼인 신고 후에 지급하기로 하니. 사돈. 진짜 융통성 없으시네. 그럼 결혼을 당장 다음 주로 앞당기든가요? 우리가 사돈을 속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명까지 했잖아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관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급하시다면야 제가 예외를 적용해 드려야죠. 어머, 진짜요? 사돈.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계좌로 싸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인데 바깥사돈의 사업 계획이라도 직접 들어보고 현장도 좀 둘러봐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에 안사돈은 잠시 주춤했어요. 또 현장 답사 타령이냐 하는 표정이 눈에 선했죠. 그래서 말입니다. 어차피 울릉도 결혼식장도 최종 점검해야 하잖아요. 제가 그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이번 주말에 울릉도로 직접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바깥사돈 말씀도 들어보고 식장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돈을 시원하게 건네드리죠. 어때요? 현금 1억 원을 직접 가지고 온다는 말에 안사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현금으로요? 어머, 사돈. 뭘 그렇게까지 제 성의입니다. 직접 얼굴 보고 드려야 제 마음도 편하죠. 아이고, 사돈. 감사합니다. 그럼요, 오셔야죠. 오셔서 저희 사업 현장도 보셔야죠. 그럼 이번 주말에 오시는 거죠? 제가 울릉도 최고급 리조트로 싹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배편도 제일 좋은 걸로요. 그렇게 해주시죠. 저하고 호식이 그리고 제 개인 자금을 관리해주는 비서가 한 명 따라갈 겁니다. 투자 관련 서류 처리를 도와줄 사람이라서요. 네네. 몇 분이 오시든 저희가 여왕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안사돈은 신이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즉시 박 사장에게 연락했죠. 박 사장님, 저입니다. 이번 주말 울릉도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회장님. 네. 말씀드린 대로 가장 믿을 만한 직원 한 명을 제 개인 비서로 붙여주십시오. 장비는 가장 확실한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 최고 에이스인 최 실장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증거 확보는 완벽할 겁니다. 그리고 주말, 저와 호식이, 그리고 박 사장이 보낸 최 실장은 울릉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어요. 최 실장은 30대 후반에 아주 빈틈없어 보이는 남자였죠. 그의 가방 안에는 1억 원의 현금과 함께 최첨단 녹음 장비가 들어 있었어요. 배가 울릉도에 가까워질수록 호식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엄마, 저 속이 안 좋아요. 멀미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호식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늘이 마지막 고비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알아요. 엄마, 저 연기 잘할 수 있겠죠? 넌 연기하는 게 아니야. 넌 그냥 그동안 내가 봐왔던 사랑에 빠진 바보 역할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란다. 도동항에 배가 도착하자 부두에는 세 사람이 아주 요란하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우주 최강 사돈 고영자 여사님, 울릉도 방문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안사돈과 민지는 저와 호식이에게 달려와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호들갑을 떨었고, 박갓사돈은 최 실장의 손에 들린 묵직한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아이고 사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오빠, 이쪽으로 와요. 최고급 리조트, 제일 좋은 방으로 잡아놨어요. 그들이 예약한 리조트는 울릉도에서 가장 비싸다는 해안 절벽 위의 풀빌라였어요. 물론 이 비용도 나중에 다 저에게 청구할 생각이었겠죠. 안사돈은 일부러 저와 호식이를 가장 전망 좋은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묵게 하고 자기들 가족은 바로 그 옆방인 로열 스위트에 묵었어요. 최 실장은 저희 스위트룸의 작은 서브룸에 짐을 풀었죠. 사돈, 잠시 쉬고 계세요. 저녁에 저희가 성대한 만찬을 대접할게요. 세 사람이 자기들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최 실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아드님, 지금부터입니다. 최 실장은 가방에서 전문가용 청진기처럼 생긴 장비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희 스위트룸과 그들의 로열 스위트룸이 맞닿아 있는 벽으로 다가갔죠. 이 리조트는 방음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만 이 장비는 벽을 투과하는 미세한 진동을 잡아내서 음성으로 변환시킵니다. 지금부터 저쪽 방에서 하는 모든 대화가 녹음될 겁니다. 최 실장이 헤드셋을 끼고 장비를 벽에 밀착시키자 스피커를 통해 옆방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키키키, 엄마, 저 플래카드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야? 우주 최강이 뭐야? 민지의 목소리였죠. 시끄러. 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나저나 그 최 실장이라는 놈이 들고 온 가방 그거 진짜 1억 맞겠지? 안사돈의 목소리였어요. 맞을 거야. 내가 아까 슬쩍 만져봤는데 묵직하더만. 허허, 박갓사돈이었죠. 아, 진짜. 저 노인네 쓸데없이 꼼꼼해서는 현금은 무슨 현금이야. 그냥 계좌로 싸주면 될 것이지. 여기까지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민지의 투덜거림이었어요. 아, 조용히 못해? 그 노인네가 꼼꼼해서 계약서까지 썼으니 우린 더 확실해진 거야. 이제 저 돈 받고 결혼식 올리고 아파트 명의만 딱 넘어오면 게임 끝이야. 안사돈의 흥분한 목소리였죠. 여보, 근데 그 계약서에 있던 10배 위약금 그거 좀 마음에 걸리는데. 박갓사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아, 이 양반이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안사돈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사기친 게 걸리기라도 한데? 그냥 울릉도 전통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기야? 그리고 사업 투자하겠다는데. 그게 기망이냐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 노인네가 우리한테 사기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저 돈 받아서 빚이나 갚을 생각이나 하셔. 맞아, 아빠. 걱정 좀 마. 그리고 나 솔직히 호식이 오빠 너무 지겨워.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제 옆에 있던 호식이의 어깨가 움찔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걔는 무슨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맨날 엄마, 엄마. 지긋지긋해. 그냥 저 노인네 건물만 보고 참는 거지. 그래, 우리 딸. 조금만 참아. 그 강남 아파트 명의만 받아오면 바로 이혼 사유 만들면 돼. 성격 차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쫓아낼 수 있어. 그럼 그 아파트는 고스란히 우리 민지 거지. 키키. 엄마, 최고. 아, 진짜 그 아파트 팔아서 서울에 엄마 가게 하나 차려주고 내 동생 유학도 보내고. 아, 신난다. 얼른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 오늘은 저 노인네랑 호식이 비위나 잘 맞춰주자고. 자, 우리 성공을 위해서 건배. 건배. 쨍하는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최 실장이 조용히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회장님, 증거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호식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어요. 눈물도 분노도 없었죠. 모든 감정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주 차갑고 아주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호식이가 저를 불렀어요. 네, 아들, 저녁 먹으러 가야죠.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사람들이 차린 성대한 만찬. 아주 맛있게 먹어줘야죠. 그리고 내일 서울로 돌아가요. 이 지긋지긋한 연극 끝내야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함정은 완성되었고 짐승들은 스스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왔으며 그들의 모든 죄가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 역겨운 녹음 파일을 제 서재 금고 안에 고이 넣어두었어요. 그날 저녁 성대하게 차려진 만찬 자리에서 저와 호식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죠. 호식이는 그 차가운 배신감을 가슴에 묻고 민지에게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었어요. 물론 영혼은 빠져 있었지만요. 민지야, 이거 먹어봐. 맛있다. 민지는 그런 호식이의 모습에 자기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죠. 안사돈과 바깥사돈은 1억 원이 곧 손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제게 연신 아부를 떨어대더군요. 사돈, 역시 사돈은 대범하셔. 우리 민지가 복이 많아. 그 가식적인 모습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만 냉소를 삼켰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백길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어요. 호식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죠. 그 아이의 뒷모습이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아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견했어요. 이 큰 폭풍을 겪고 나면 제 아들은 분명 더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움직였어요. 안사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죠. 울릉도에서 헤어진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어머, 사돈. 서울 잘 도착하셨어요? 아이고, 저희가 배웅도 시원찮게 해드려서 괜찮습니다. 사부인. 덕분에 아주 유익한 여행이었습니다. 유익해요? 호호, 그럼요. 저희 울릉도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울릉도에서 바깥사돈 사업 계획도 직접 들어보고 민지의 확고한 마음도 확인하고 나니 더는 이 결혼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안사돈이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사돈, 그 말씀은? 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우리가 약속했던 건들은
미리미리 처리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바깥사돈 사업 자금이 급하시다고 하니 제가 그걸 제일 먼저 해결해드려야죠. 어머, 어머머, 사돈, 진짜요? 그럼 그 1억 원은 물론이고 민지 앞으로 해주기로 한 아파트 증여 문제까지 이번 주 안에 전부 깨끗하게 마무리 짓죠. 사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돈 쪽으로 매일 절이라도 올리고 싶네요. 역시 통이 크셔. 안사돈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기뻐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우리가 만났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서 진행해야겠죠. 내일 모레 오전 10시. 지난번 그 사무실로 세 분 모두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내일 모레요? 그럼요. 당연히 가죠.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야죠. 이번에 오실 때는 아파트 증여에 필요하니 민지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그리고 바깥사돈 사업자 등록증이랑 투자받을 통장 사본, 그런 서류들을 싹 챙겨오세요. 최 변호사가 목록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사돈.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자 옆에서 듣고 있던 호식이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그 사무실에서 그래. 이제 모든 증거는 다 모였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스스로 서명한 계약서대로 그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심판을 받게 하는 일만 남았어. 호식아, 너는 그날 엄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단다. 내가 나서면 감정이 앞서서 일을 그르칠 수 있어. 모든 건 엄마와 최 변호사가 알아서 할 테니. 네, 엄마. 엄마만 믿을게요. 그리고 약속한 그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평소에 아껴두었던 가장 기품 있는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호식이도 말끔하게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죠. 우리는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이라도 따내러 가는 전사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최 변호사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아드님, 오셨습니까? 녹음 파일과 보고서는 전부 증거 자료로 변환해 두었습니다. 저쪽 스크린과 스피커로 바로 송출 가능합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평소에는 그림 액자에 가려져 있던 대형 TV 스크린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수고하셨어요, 최 변호사님. 오늘 아주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정확히 10시가 되자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세 사람이 굴러 들어오다시피 했어요. 아이고, 사돈. 저희가 10분이나 일찍 왔네요. 호호. 안사돈은 그 며칠 사이에 또 어디서 구했는지 더 번쩍거리는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탐욕과 흥분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민지는 이미 자기가 강남 사모님이라도 된 듯 아주 도도한 표정으로 핸드백을 고쳐매며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더군요. 바깥사돈은 1억 원이 든다는 생각에 평소의 무기력함은 온데간데없고 눈을 반짝이며 최 실장이 있던 자리를 두리번거렸어요. 오늘은 현금 가방이 없으니 불안한 모양이었죠. 앉으시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안사돈이 냉큼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요, 사돈.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민지 인생이 활짝 피는 날이네요. 다 사돈 덕분이에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최 변호사가 지난번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고영자 여사님께서 양민지 양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와 바깥다돈 양만철님의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 약정서에 최종 서명 날인을 하는 날입니다. 최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뭉치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안사돈과 민지는 그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특히 민지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더군요. 얼마나 좋을까요? 30억짜리 아파트가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증여 계약서입니다. 양민지 양, 이쪽으로 오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이고, 변호사님, 뭘 확인해요? 다 알아서 잘 써주셨겠죠? 안사돈이 민지를 대신해 대답하며 펜을 집어들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사부인. 제가 그 손을 조용히 막아 세웠어요. 네, 사돈? 안사돈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죠. 혹시 이 노인네가 마음이 변했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불안한 시선을 즐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날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고 헤어지기엔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게 무슨 제가 2분, 아니 3분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민지와 호식이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요. 저는 제 가방에서 리모컨을 하나 꺼내 들었어요. 사무실이 좀 답답했는데 저 스크린으로 울릉도의 시원한 바다 풍경이라도 보면서 기분 좋게 도장을 찍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리모컨의 ON 버튼을 눌렀습니다. 액자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TV 화면이 팟하고 켜졌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검은 화면만 보였죠. 3사람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스크린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리고 정적을 깨고 스피커를 통해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키키키, 엄마, 저 플래카드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야? 우주 최강이 뭐야?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죠. 이게 뭐? 시끄러. 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나저나 그 최 실장이라는 놈이 들고 온 가방 그거 진짜 1억 맞겠지? 안사돈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사사돈. 이게 지금 무슨... 안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요. 녹음 파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저 노인네 쓸데없이 꼼꼼해서는 현금은 무슨 현금이야. 그냥 계좌로 싸주면 될 것이지. 여기까지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아, 조용히 못해? 그 노인네가 계약서까지 썼으니 우린 더 확실해진 거야. 이제 저 돈 받고 결혼식 올리고 아파트 명의만 딱 넘어오면 게임 끝이야. 바깥사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어요. 여보, 근데 그 계약서에 있던 10배 위약금 그거 좀 마음에 걸리는데, 아, 이 양반이 진짜 답답해 죽겠네. 우리가 사기친 게 걸리기라도 한데? 그냥 울릉도 전통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기야? 그 노인네가 우리한테 사기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해. 모든 것이 울릉도 리조트에서 그들이 나눴던 모든 대화가 한마디 한마디 선명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맞아, 아빠. 걱정 좀 마. 그리고 나 솔직히 호식이 오빠 너무 지겨워. 걔는 무슨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맨날 엄마, 엄마. 지긋지긋해. 그냥 저 노인네 건물만 보고 참는 거지. 민지는 이제 새하얗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요. 아, 의미 없는 소리만 내뱉고 있었죠. 그래, 우리 딸.
조금만 참아. 그 강남 아파트 명의만 받아오면 바로 이혼 사유 만들면 돼. 성격 차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쫓아낼 수 있어. 그럼 그 아파트는 고스란히 우리 민지 거지. 키키. 엄마, 최고. 아, 신난다. 얼른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쨍하는 그들의 건배 소리와 함께 녹음 파일은 끝이 났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지독한 침묵이 흘렀어요. 사사돈. 안사돈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깼어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조작이죠? 그렇죠? 사돈이 우리 시험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 만드신 거죠? 저는 리모컨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조작이요, 사부인? 저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저건 사부인과 민지가 그토록 바라던 명예의 실체입니다. 사부인 댁에 민낯이죠.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당신들이 우리 함정에 빠뜨린 거야. 민지가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를 처음부터 의심하고 사람 붙여서 도청까지 하신 거예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때 최 변호사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양민지 양 불법 도청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제 의뢰인 고영자 여사님의 스위트룸에서 의뢰인의 동의하에 벽을 투과한 소음을 녹취한 것뿐입니다. 그 소음이 마침 당신들의 목소리였던 것뿐이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저는 제 가방에서 또 하나의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어요. 박 사장이 가져다 준 바로 그 보고서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사부인 박갓사돈. 이게 두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대단한 울릉도 토박이 집안의 실체입니다. 안사돈과 박갓사돈의 눈이 보고서 표지로 향했어요. 양만철 박갓사돈 일가 제정 및 평판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보고서의 첫 장을 펼쳐 그들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박갓사돈 양만철 총 채무액 12억 3천만 원. 맞습니까? 허? 박갓사돈이 뒤로 낮아빠질 듯이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울릉도 현지 평판 허풍쟁이, 빚쟁이, 신용불량자. 이게 사부인이 말씀하시던 명예라는 것의 정체였군요. 사돈. 아니에요. 그건 오해. 안사돈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딸은 고향에서 결혼하는 전통이요? 저는 보고서에 첨부된 현지 주민들의 증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런 전통은 듣도 보도 못했다. 그 집 딸이 서울 가서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더니 그게 사기치려는 수작이었구먼. 사부인. 이래도 이게 전통입니까? 아니면 12억 빚을 갚기 위한 연극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그들의 마지막 변명조차 할 수 없도록 모든 증거가 그들의 목을 옥죄고 있었죠. 안사돈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이고, 망했다. 이제 우린 다 망했다. 민지는 상황 파악이 덜 된 건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건지 저를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린 결혼할 거잖아. 계약서도 썼잖아. 당신이 다 해준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딴말 하려는 거야? 이 사기꾼.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이 죽은 사람처럼 앉아있던 제 아들 호식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식이의 눈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 눈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죠. 호식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오, 오빠. 민지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어요. 민지 씨. 호식이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랬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그건 화가 나서 아니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호식이가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 비전은 아주 흐릿했어요. 당신이라는 안개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했던 그 사랑이라는 게 결국 이거였군요. 내 어머니가 가진 건물, 내 어머니가 가진 돈, 그게 당신이 사랑했던 전부였어요. 아니야. 호식이 오빠, 나 오빠 사랑해. 정말이야. 이건 다 엄마가 시켜서 민지가 안사돈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어요. 닥쳐. 안사돈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민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 너가 호식이 걔한테 미쳐서 시작된 일이잖아. 어머, 엄마가 나보고 돈 많은 남자 물어오라고 했잖아. 모녀가 서로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됐습니다. 호식이의 차가운 한마디가 그들의 싸움을 멈췄어요. 양민지 씨, 당신이 나한테 말했죠. 이런 푼돈에 벌벌 떠는 집안이랑은 명예가 안 서서 결혼 못 하겠다고. 그 말 지금 내가 당신한테 돌려줄게요. 호식이는 제게로 돌아와 제 옆에 섰습니다. 당신처럼 명예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천박한 집안과는 우리 집안 명예가 서질 않아서 결혼 못 하겠습니다. 이 결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없던 일로 하죠. 아들의 단호한 선언이었어요. 그 순간 민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안 돼. 민지가 호식이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어요. 오빠,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 오빠 없으면 못 살아. 네. 오빠,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어머님 종처럼 살게요. 네. 안사돈도 무릎으로 기어와 제 구두를 붙잡았어요. 사돈 아니 회장님,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바깥 양반 빚 때문에 제발 이 일만 덮어주세요. 저희가 다 포기할게요. 그냥 조용히 울릉도로 내려갈게요. 바깥사돈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들의 비굴한 용서가 귓전을 때렸죠. 저는 저를 붙잡은 안사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사부인, 용서요? 덮어달라고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부인 되기 원했던 건 용서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투자 약정서를 집어들어 그들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안 돼. 민지의 비명이 터져나왔죠. 당신들이 원했던 건 이거 아니었나요?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그들 머리 위로 뿌렸어요. 그리고 저는 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제 진짜 계약서를 꺼내주시죠. 네, 진짜 계약서? 안사돈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설마 잊으신 건 아니겠죠, 사부인. 저는 금고에 보관했던 그들이 직접 서명했던 그날의 계약서, 혼전 계약서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서명했던 바로 이 계약서 말입니다. 이게 다시 나와요? 안사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제가 들고 있는 혼전 계약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찢겨진 아파트 증여 계약서 조각들 사이에서 그 계약서는 유독 더 선명하게 보였죠. 사부인,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우리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서명을 했잖아요. 사부인 댁이 그토록 원하던 안전장치 말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펼쳐 그들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들의 서명과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사돈, 이건 그냥 우리가 서로 믿자고. 믿음이요? 좋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을 해야죠. 저는 계약서의 5조 2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제5조 2항. 만약 본 혼인이 신부 측양 민지, 안사돈, 바깥사돈 포함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즉 사기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부당한 요구가 발각되어 파혼에 이르게 될 경우,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얗게 질린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신부 측은 본 계약의 효력 무효는 물론 신랑 측 고영자의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본 계약서 증여 재산 목록에 명시된 총 금액 36억 원 상당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서 신랑 측에 배상하여야 한다. 사무실 안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그 숫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자, 잠깐만요. 민지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36억 곱하기 10? 네, 맞아요. 제가 친절하게 계산을 도와주었죠. 360억 원입니다. 민지 양. 미쳤어요? 민지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360억? 지금 우리한테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진짜... 양민지. 최 변호사가 민지의 말을 엄하게 끊었어요. 본 계약서는 양측의 합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특히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구두로 그 위험성을 수차례 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세 사람 모두가 직접 서명하고 간인까지 마친 완벽하게 법적 효력을 갖춘 계약서입니다. 바깥사돈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법이야. 그건 사기야, 사기.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360억을 내놔. 사기라뇨, 바깥사돈.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사기는 당신들이 저와 제 아들에게 친 것이 사기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당신들 이름이 적힌 비석을 세워준 것뿐이에요. 못 내. 아니, 못 줘. 배째. 우리 돈 없어. 10원 한 장도 못 줘. 안사돈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이 노인네가 우리 집안 다 죽이네. 사기 결혼으로 우리 딸 인생 망치고 돈까지 뜯어내네. 참으로 가관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추태를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최 변호사님.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본 계약서와 오늘 확보한 증거 자료 녹음 파일, 보고서를 첨부하여 저들 세 사람을 상대로 위약벌 청구 조송을 진행해 주십시오. 단 한 푼도 깎아줄 생각 없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모든 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안사돈의 발버둥이 뚝 멎었어요. 소송? 진짜로 소송을 하겠다고요? 그럼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부인? 저는 제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들이 그토록 중시하던 명예의 값이 360억 원입니다. 그 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지 마세요. 남의 인생과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대가치고는 오히려 저렴한 걸지도 모르니까요. 안 돼.
사돈, 회장님, 잘못했어요. 제발 소송만은. 여보, 민지야, 뭐해? 빨리 회장님 붙잡아. 세 사람이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최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나가시죠. 여기는 저희 사무실입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뒤로하고 호식이와 함께 사무실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민지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와 안사돈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죠. 그로부터 몇 주 뒤 예상대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돈을 구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를 혼인 빙자 사기와 협박으로 역고소를 했더군요. 계약서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재판은 싱거울 정도로 빠르게 끝났습니다. 법정에는 그들이 울릉도 리조트에서 나눴던 그 역겨운 대화가 그대로 울려 퍼졌어요. 저 노인네 건물만 보고 참는 거지. 명의만 받아오면 바로 이혼 사유 만들면 돼. 판사님은 그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으셨죠. 그리고 박 사장이 수집한 12억 원의 빈 내역과 거짓 전통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가 스크린에 띄워졌죠. 판사님은 그들에게 물었어요. 피고들은 이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10배의 위약벌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까? 안사돈과 민지는 듣긴 들었지만 그게 농담인 줄이라며 말끝을 흐렸어요. 성인이 법률 대리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서명한 계약서를 농담으로 치부합니까? 판사님의 엄한 질책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결과는 당연히 저희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혼인 시도가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위약벌 조항 또한 계약 당시 양측의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360억 원이라는 현금은 없었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무서웠습니다. 그들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가 시작되었어요. 울릉도에 있던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그 집과 얼마 남지 않았던 땅. 안사돈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예금 민지가 그동안 명품을 사 모으느라 들었던 적금 통장까지 모든 것이 법원의 집행하에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전 재산을 털리고도 남은 수백억 원의 빚뿐이었죠. 박 사장에게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들은 울릉도에서도 쫓겨나다시피 야반도주를 했다고 해요. 빚쟁이들과 법원의 압류를 피해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죠. 그토록 입에 달고 살던 명예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호식이와 함께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요란했던 상견례와는 달리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식사였죠. 엄마, 호식이가 제게 수저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됐다. 밥이나 먹자. 아들, 저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명예라는 말을 싫어하셨는지. 저는 웃으며 아들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어요. 호식아, 진짜 명예는 말이다 울릉도에 있지도 않고 비싼 결혼식에 있지도 강남 아파트에 있지도 않아. 그건 그냥 매일매일 성실하게 내 밥벌이하고 내 가족 속이지 않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거기에 있는 거란다. 제 아들은 그날 밥을 2그릇이나 비웠어요. 아들의 얼굴은 사랑을 잃은 슬픈 얼굴이 아니라 큰 병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사람처럼
아주 건강하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그렇게 아주 비싼 전통의 대가를 치르고 진짜 평화를 되찾게 되었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한 마무리였죠.